자, 이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에 있어서 잠시 마인드를 좀 다듬어 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민법에서 알겠어요. 물권은 무슨 권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원칙이야. 경매 물건에 있어서 권리 분석할 때도 물권과 채권의 권리 순위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매 목적 부동산에 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말이야. 다양한 제한 물건들이. 알겠어요? 여러 가지. 그럼 채권이 또 있을 수도 있나 없나? 있죠? 알겠어요? 그 경매 목적 부동산에 채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채권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권리들이 경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이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물권하고 채권이 경합을 하면은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물권과 물권끼리 또 경합을 하면 누가 이긴다? 빠른 사람이 이긴다. 시간이 빠른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과 채권끼리 뭐다? 경합을 하면 뭐다?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 배당하는 거야.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알겠어요? 자, 이게 큰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물건과 채권이 경합을 했을 때 채권이 물건보다 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바로 최우선 변제 채권들이 그렇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알겠어요? 가압류 채권과 알겠어요? 저당권이 경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물권이고 이거는 뭐다? 채권이에요. 원칙에 따르면은 알겠어요? 뭐고? 물권이 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뭐를 해놓는 바람에 가압류를 해놓는 바람에 무슨 효력이 생겼다? 처분 금지적 효력이 생겨버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지고 선순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다?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뭐다? 아무리 선순위라도 이건 채권이거든? 물권에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뭐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가압류 채권자와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무슨 순위? 동순위로 처리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당권이 선순위로 설정된 다음에 그 뒤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뭐다?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당권에 앞설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압류 채권과 저당권은 무조건 동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가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동순위로 처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지? 알겠습니까? 요 최우선 변제 채권은 힘센 여자라 그랬잖아. 남자를 이기는 힘센 여자.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압류 채권과 저당권의 상호 관계, 요거는 말이죠.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은 다음 시험 나오면은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지고 저당권이 되면 무슨 순위? 동순위. 저당권이 먼저 되고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뭐다? 요거는 저당권이 선순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또 세부 케이스로 들어가면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 판례 사례들을 경매에서는 많이 검토하다 보면은 권리 분석 문제 자칫 잘못하면 오류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 가압류 채권자가 알겠어요?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라면 또 배당 요구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로 가버려. 알겠어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1번, 40분까지 가야 됩니다. 1시간 내에. 알겠어요? 공인중개사 법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다. 오자. 그렇죠? 공인중개사 취급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잖아. 2번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 등록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나 뭐하나? 뭐하잖아.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3번 중개인이냐 아니냐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까?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까? 객관적 사회 통념적 기준에 따라.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발 의무가 있어요. 항상 거래계약서 작성은 언제 작성하는 거다?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는 거다.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죠. 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적어봅시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뭐다? 정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이다라는 거야. 자,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다라는 소리다. 그럴듯하지만은 틀린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우리가 시험 출제 범위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정 목적은 뭐예요? 또 적기는 뭘 적어요? 알겠어요? 책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걸. 복습할 때 책 찾아보면 되지. 알겠어요? 참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참 여러분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헤아리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왜냐하면은 자꾸 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찌됐든 간에 공부할 자료 양을 줄이려고 한다, 안 줄이려고 한다? 줄이려고 하는 게야. 알겠어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기본서에 다 담겨진 그 해당 부분 찾아보면 되는 게인데, 누가 다 읽으라고 하나, 이거. 알겠어요? 찾아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약집을 안 하잖아요. 요약집만 딱 해봐요. 그 신경을 써가지고 요약집 양을 좀 많이 늘리면 이게 무슨 요약집이고 책하고 똑같구만 이런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얄팍하게 또 만들어지면 좋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것만 보면 학교 갑니까? 또 이렇게. 알겠어요? 자꾸 그것만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봐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기본서를 계속해서 충실히 공부했는 사람이라면 얇은 그 요약집을 봐도 되지만은, 기본서는 제대로 보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얇은 책 그것만 딱 보면 학교 갑니까? 이렇게 썼는다. 안 되거든. 알겠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또 줘야 된다. 되고.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제정 목적은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알겠어요?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허가 제도도 있나? 있잖아?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야. 딱 두 개 비교하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뭐고? 좀 이따 문제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두 법의 제정 목적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22번으로 갑니다. 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빠르게 표시한 것은 해놨는데, 알겠어요? 기억은 O다, X다. X다 이 말이지. 1, 2, 3번이 X고 4, 5번이 O잖아요. 세 개가 X니까 X이겠지. 알겠어요? 기업,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 대행 업무 한다, 뭐 한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죠. X, 니어 뭡니다.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해놨는데,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나? 있죠. 그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잖아. 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존을 해고한 때는, 즉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지체 없이라요? 아니면 10일 이내라요? 10일 이내잖아. 그거 틀려버린 거다. 리얼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인천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건물주에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건물주에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잖아.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X.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다. 2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도 고려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폐업 기간이 1년 미만이니까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3년 미만이면 등록 취소 가능하잖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등록 처분을 낼 때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하는 틀려붙죠. 200만 원이 아니고 뭐고 300만 원 이상이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5년이 아니고 뭐 3년이잖아. 3번 휴업 기간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이중소속 금지니까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다. 아까도 나왔잖아.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한테 의뢰한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런 물건을 중개할 때는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24번 관로안에 들어갈 기한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대로 연결한 것을 내놨어요. 하여튼 형태만 바꾼 거지 별거 아니라요. 알겠어요. 자격취업처를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아니다. 30일이 아니구나. 3월이구나. 3월 이내에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만다. 운영 규정의 승인을 3월 이내에 받아야 되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긴 거는 3월이고 그 다음 긴 게 뭐다? 15일이고 그 다음이 7일이잖아. 니은 뒤끝 기억이네. 답 3번. 알겠어요? 그 다음 25번에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등록관청만 실시할 수 있습니까? 시도의사 장관도 실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됩니다. 종전 사무소에 대한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는 사유가 이것뿐입니까? 또 더 있습니까? 더 있죠? 등록 취소 처벌을 받은 경우도 간판 철거. 그 다음에 폐업 사실을 신고해도 간판 철거잖아. 3번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케이스 면제.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겠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겠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딴 자격증인데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해가 자격증까지 날릴 사안이가 영업 못하도록 막으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고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가는 글자 띠뿌마.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위반하여 공정거래법 과징금 처분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 업무정지 사유자예요. 알겠습니까?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뭐다? 업무정지 사유.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시정조치를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에 중개보조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이렇게 표시 광고를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잖아. 몇 년?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6번에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해야 된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 10일 가는 게 국토교통부령에 나오는 겁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무슨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어디다가 해라?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한 등록관청에 해라.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라 하는 게 다 대통령령에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수수료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국토교통부 영리 정하는 바에 따라 냅니까?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내는 겁니다. 3번 틀렸죠.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청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됐죠. 왜 알려준다?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죠. 알 필요가 있죠.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 5번 등록관청 관할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될 서류가 있을 건데 그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잖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등록신청 시 제출된 서류,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관련 서류도 송부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5번도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세요. 2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답이 너무 쉽다. 1번 폐업신고서가 답이 되죠. 그러세요. 폐업신고할 때는 왜 전자문서에 한 신고를 뭐한다? 등록증을 첨부해가 폐업신고하니까. 알겠습니까? 첨부하는 서면이 있으면 전자문서에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장등록신고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 중개업, 재개신고, 휴업했다가 재개신고할 때, 그리고 잔금 및 직업일 변경일 이후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할 때는 첨부하는 서류가 다 없어요. 알겠어요? 그 전자문서에 신고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전자문서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나오면은 첨부하는 서면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보면 쉬워. 알겠습니까? 28번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만 모두 그런 것을 내놨습니다. 원본, 4번 아니고 원본. 폐업신고서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본을 반납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 니은의 부동산 거래정보만 가입 이용 신청서 해놨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사본을 첨부해가 내는 거죠. 알겠어요? 몇 명 거? 이 효과가 없다. 알겠어요? 제 혼자만이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도 첨부해가 내는데 몇 명 거?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가 왜 필요합니까? 알겠어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신청하잖아. 그럼 지정요건을 갖춰서 지정신청하잖아. 그럼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입이용 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가 내야 되거든. 그러세요. 그럼 몇 명 거? 2,500명이라요. 그냥 500명이래요. 전국적으로 몇 명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지정 요건을 갖춘 거다. 숫자 500명 아닙니까? 500명. 알았어요. 하다 힘들다. 알았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할 것.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500명 이상의 가입 이용 신청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가입 이용 신청서가 500명 이상이 되는 바람에 진짜 가짜 구별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그 등록증 사본도 첨부를 해가 내야 뭐다. 이 가입 이용 신청서가 진짜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인감증명서 첨부하던 걸 법 개정해가 뭐 등록증 사본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됐죠? 그 다음 28번에 디귿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요, 사본을 첨부해요. 마찬가지 사본 첨부하잖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왜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1명 이상 확보해야 되잖아. 알겠어요? 기술 인력으로 필요하죠. 이제 우리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소리로 자격증 사본을 내야 한다, 안 된다? 내야 된다라는 소리라. 원본 아니잖아요. 어떻게 딴 자격증인데 원본을 줘버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신고서 해놨는데 보정보험 정서
4번 아닙니까? 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증서 4번을 첨부해가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업무보장 설정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 답은 원본을 첨부하는 것은 기억 하나뿐이다. 지금 이 문제들 있죠. 예상 문제들 만들어 놓은 거는 전부 다 뭐를 변형시키가 만들어 놓은 거다. 기출 문제들을 다 변형시키가 만들어 놓은 거라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 아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다 기출된 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출된 지문은 1, 2, 3, 4, 5가 여기 아닌데 좀 다른 게 있었겠지. 그걸 바꿔서 뭐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29번, 이건 제가 만든 건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명문의 재정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국민경제 이바지라는 게. 왜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봤느냐? 나온 바는 없는데, 이 법의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재정 목적은 물은 바가 없어. 근데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몇 차례 물었다, 안 물었다? 물었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 아닌 것은. 알겠어요? 그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재정 목적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마 재정 목적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두 법을 같이 한꺼번에 물어보자. 걔가 공통적 재정 목적을 찾아라. 걔가 물을 수도 아니겠나 싶어서 예상해 본 거다. 이런 게 딱 5번 시험에 나오면 히트 치는 거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나와봤자 히트 칠 것도 없어요. 뭐, 아까처럼 위에처럼 27번, 28번 있잖아? 이런 게 다 기출된 바가 있거든? 사례가 바뀌었을 뿐이지. 알겠어요? 이런 게 또 이거 그대로 나왔다고 해가 뭐 히트 칠 건 없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 문제가 뭐다? 딱 예상 문제에서 봤더니 그대로 나오면 뭐다? 히트 치는 기지. 알겠어요? 그 지금 우리가 각 그 선생들이 예상 문제집을 만들 때 한 400문제씩 이렇게 수록을 하는데, 알겠어요? 거의 뭐다? 300문제 이상은 다 기출된 걸 갖다가 변형시켜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 알겠어요? 그 다음 30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법 15조 제2항에 소위 무슨 규정이 있다? 간주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50조에는 무슨 규정이 있다? 양벌 규정이 있는데 간주 규정과 양벌 규정을 설명한 건데 틀린 것을 찾아라라는 거야. 그러세요. 1.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어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 규정 때문에.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 혹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 규정 때문에. 그 간주 규정 때문에 부진적 연대책임 관계에 있다라는 거잖아. 연대책임 관계야. 그러니까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3번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양벌 규정은 어떨 때만 적용된다? 고용인이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만 적용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거의 틀려버렸어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벌 규정에는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이 붙어 있는데 간주 규정에는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간주 규정에 따라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의 성격을 지니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5번 양벌 규정에 적용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형사책임인 벌금형은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상권은 민사책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형사책임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1번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할 정보의 내용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내용은 각각 몇 개인가 이라서 우리가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 7가지 그걸 외워두시라 그랬는데 외운 걸 비교해가 뭐다? 각각 찾아라라는 게야. 전속중개계약 체결 정보 공개할 사항부터 개수로 시작해 봅시다. 기억 체크, 니언 체크, 디귿 체크, 리얼 체크, 알겠어요? 미엄 체크, 알겠어요? 미엄 체크. 그 다음에 뭐고? 없나? 없네. 없네. 그 기억, 니언, 디귿, 리얼, 미엄 요 5가지 보입니다. 알겠어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에는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은 정보 공개할 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안 들어간다. 그러나 이 기억부터 시역까지 7가지 전부 다가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이 7개 맞나? 답이 그러면 3번이 되는데? 답이 3번입니다. 3번. 맞나? 31번에 답이 3번. 그렇지. 기억부터 시역까지가 다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억부터 미연까지 5가지만 무슨 사항?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 억지로 외웠는 거 대입시켜서 하지 말고 잡아봐요.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이 돼봐요. 돼보면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매도 중개 의뢰를 전속으로 의뢰받았어. 이제 의뢰받았어. 집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받았어. 알겠지?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에다 정보를 공개한다 칩시다. 공개하는 이유는 결국 매수인을 거래 상대방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알겠어요? 근데 중개 보수 공개할 이유 있나? 없잖아요. 그리고 매수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세율 이런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물건에 관한 정보만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확인 설명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잖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는 그 물건에 관한 사항도 다 설명해야 되지만은 당신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은 어떤 거 얼마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런 거 설명해야 되나 안 되나? 뭐 안 해. 매수인한테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의 종류나 이런 거, 세율은 얼마 정도다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매수인한테는. 그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없지. 매수인한테니까. 알겠어요? 그런데도 시험에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는 게 이상하다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 시험에 양도소득세를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알겠어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설명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양도소득세를 시험 출제를 하느냐? 현실로 가면은 매도인 측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온다 안 물어온다? 물어온다. 그 측면에서 물어보는데 법적으로 보면 설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책임 안 지느냐 하면은 매도인이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양도소득세에서 질문 오잖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 하면 된다? 그걸 왜 나한테 묻는겨? 세무사한테 묻지. 그 돈 주고 물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그거 하면 손님 떨어지니까 뭐다 설명하는 거 아이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실제로 양도소득세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조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법 시험에서 빼버리면 물을 거 있나? 없지? 그래서 옛날부터 부동산 세법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과목에서 빼자 하는 논의가 늘 있어 왔는 거예요. 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은 또 물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뭐다 부동산 세법의 출제 비중을 줄이자 줄이지 말자 줄이자. 그래가 뭐다 부동산 공시법은 뭐다 지금 60% 내지 원래는 10% 더 줄이가 30% 줄이려고 예상했다가 지금 못 줄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시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요. 부동산 공시법하고 세법도 알겠어요? 세법도 지금은 반쪽짜리 내가 뭐다 한 달밖에 더 안 와. 2주에 한 번씩 이러죠? 옛날로 가봐요. 옛날로 가면은 부동산 공시법도 매주 했어. 매주 하루 잡아가.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다 매일 수업했다 안 했다? 딱 6과목 6일 아닙니까? 토요일까지 수업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뭐다 주 5일째 때문에 뭐다 토요일날 누가 수업하겠는겨? 수험생들이 그렇게 싸가 뭐다 그러면 방법이 없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공시법하고 세법을 뭐다 한 달씩만 해라 이리 된 거예요. 그 대신 1시간씩 늘려줄게 이리 된 거야. 4시간씩 해라 이리 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시험 역사가 그래. 역사가 그렇어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세무사협회에서는 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뭐 세법시험 과목 넣는 거보다 늘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웬만하면 중개사무소에서 다 해결해본다 안 해본다? 해결해본다 이 말이지. 그 세무사의 고객 떨어진다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자, 그 다음 됐고, 제가 분명히 확인 설명상 주로 9가지는 좀 외워두라 했는데 아직도 안 외워두고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32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각종 서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들어본 문제라요. 실무 문제라고 보면 되죠. 서식 문제는 실무 문제야. 1.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를 영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라 이 소리잖아. 개업공인중개사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서식은 뭐하고 뭐 뿌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2가지 뿌이다. 그렇게 했겠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존심 상하는 소리를 하나 딱 해보면은 기본서 P 봐봐요. 기본서 P 보라고. 기본서에 몇 페이지를 P 보느냐 하면은 P 보느냐 하면은 126페이지 P 봐봐요. 126페이지에 일반 중개계약서지. 제일 밑에 중개 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을 돼 있죠? 그 근처에 소속 공인중개사 없음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회댕기고 주의하라고 그 메모해둔 거야 이거. 그럼 또 2장을 더 넘겨봐봐요. 131페이지 봐봐요. 전속중개계약서 양식 있죠? 제일 밑에 보면 계약자가 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을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죠?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없음이라고 메모해 준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주의하라고 메모해 드린 건데 그 존심 상한다 하는 거는 뭐다? 메모를 왜 했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수업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 사람들은 그 소속 공인중개사 없음 메모도 안 해. 설명도 안 하고 뭐만 강의해 주느냐 하면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서식은 오로지 뭐하고 뭐 뿌이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뿌이다. 요 말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확인 설명서 아니잖아. 거래계약서 아니잖아. 그러면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하나 안 하나? 안 하는 걸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됐고 32번으로 와서 2번 확인 설명서는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4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그리고 임목감시단, 공장재단. 중개대상 종류별로 1, 2, 3, 4 4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3번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보수와 실비에 관한 영수증 작성 교부 의무는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어요? 영수증에 관한 서식도 정해놓은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영수증 작성 교부 보관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랬어요? 현실로 가면은 고객들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중개보수 주고 난 다음에 영장 끊어줄 수 없나 안 하나? 하잖아.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 받아도 영장 작성 교부 그리고 그 사본을 몇 년간 보관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없어도 되거든. 없어도 되거든. 왜?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업자 등록을 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일반 과세 사업자는 별로 없겠죠, 당연히. 간이 과세 사업자 등록을 했겠지. 그렇죠? 그럼 간이 과세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수도 있나 없나?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수도 있나 없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했을 수도 있는데 했다면은 간이 과세 사업자 등록을 주로 많이 하는 거지.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뭐다? 별도의 벌칙이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을 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간이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간이 과세 사업자는 없지?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뭐하지? 그럼 뭐예요? 현금영장 발행 업종이거든. 현금영장 발행 의무 업종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중개보수를 받아도 무슨 영장 끊어줘야 된다? 현금영장 끊어줘야 되는 거야. 그 현금영장 끊어주면 현금영장 발행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거든. 그 법에 의해서 현금영장이 발행되기 때문에 굳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로 영장 작성 교부 규정을 둘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부가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 없다 있거든. 그 세금계산서가 바로 중개보수의 영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영장 작성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법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권장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현재 거래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은 누가 권고하고 있는 서식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했잖아.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서식이 아까 봤던 몇 호 서식이다? 14호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가는 거 기본서에서 봤죠?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이잖아.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서 15호 서식은 권장 서식이 아니라 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이다. 그렇게 강의를 했다. 그 다음 됐고 33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했대요. 사실상. 중개사무소에 무슨 신고를 안 했다?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채 새로이 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는 무슨 등록이 된다? 이중 등록이 돼요. 폐업신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의 등록 여력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등록했기 때문에 무슨 등록이 된다? 이중 등록이 된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 외에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갖춘 사무소에 한정된다 하는 것이 틀려버렸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소도 설치가 금지되는 중개사무소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제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가 이 건물 1층에 있어. 1층에 있어. 1층에 있는데 아저씨 요 옆에 뭐다 칠곡 경대병원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또 그것도 중개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중사무소다 이중사무소 아니다. 이중사무소다라는 거야. 그럼 그 컨테이너 박스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한 사무소다 부적합한 사무소다. 부적합한 사무소도 뭐다 설치가 금지되는 이중사무소 맞다 맞다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판례다 이 말이야. 꼭 등록 기준을 갖춘 사무소만 설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야. 그래서 뜻답한 강의하면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있다 없다? 상호 신세계 알겠어요? 상호 가는 게 여기 상호 아닙니까? 빵빵 공인중개사 사무소 갈 때 알겠어요? 이게 상호 아닙니까? 상호에 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단지 요 문자는 써야 한다 안 써야 한다? 써야 된다. 이 사무소의 명칭 표시할 때 요 문자는 꼭 써야 된다.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쓰든지 그런 게 되면. 4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관련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아까 3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3가지에는 뭐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관련 서류도 송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보내주는 이유는 최근 1년 이내 실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그 관련 서류도 송부하는 이유는 그 가서 받아라.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옵니다. 이런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외워야 되는 게야. 표시 광고할 때는 명칭 표시해야 되고 소재지 표시해야 되고 연락처 표시해야 되고 성명 표기해야 된다. 요 4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등록번호 명시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요걸 갖고 따로 한 문제도 낸 적이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명시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가 답이 뭐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이런 걸 만드는 문제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문제 풀이를 하면서 지문 하나를 가지고 외울 거 있으면 좀 외워주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5번 지문을 가지고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이런 것도 외우는 기회로 삼고 이래야 학습 효과가 좋아지는 거다. 34번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확인 설명서는 4종류로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2번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 및 미공시 물건의 권리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하죠. 그럼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란에, 실제 권리관계는 뭐 세부 확인사항란에. 3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모든 확인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이든 비주거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임목이든 재단이든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세금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조세에 관한 사항은 1, 2, 3, 4 서식 모든 서식에 다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4번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기재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무슨 거래를 중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는 중요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야.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금액을 기재합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지. 왜? 확인 설명 사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할 사항인 거래 예정 금액과 실제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금액은 다를 수도 있고 다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알겠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또 한번 더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매도인은 매도 희망 가격을 제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매수인은 또 매수 희망 가격을 제시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걸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시받잖아.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두 가격을 의뢰인으로부터 제시받아 가지고 자신의 의견 가격을 또 제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이 가격과 이 가격이 3가격이 서로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조정이 돼가 나온 가격이 바로 무슨 가격이다? 조정 가격하는 게야. 알겠지? 이게 바로 뭐다? 매개 가격하기도 한다. 중개 가격이야. 이 금액으로 결국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이 가격이 어디에 기재되면 되는 기고? 매매 계약서에 기재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런데 우리가 요 조정 가격이 형성된 이 시점에 IMF 같은 경제 사정의 그 변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조정 가격을 매매 금액으로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 거래 계약이 되게 되면은 이 조정 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 그런다? 최종 가격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이 가격과 이 가격은 같은 금액이다 다른 금액이다? 같은 금액이지만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기재되는 가격은 무슨 가격? 이 가격이 기재된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러면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거래 예정 금액이란 어느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 중에 거래 예정 금액이란 이 가격을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지?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책이란다. 일반 중개계약책이란다. 중개 의뢰받은 내용을 적는 거잖아.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무슨 가격?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적어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서식의 내용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원서식은 사진 찍다시피 해가 꼼꼼하게 봐두라 그랬는데 1.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조례에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뭐한다?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왜 조례가 나오느냐?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주택일 때만 조례가 적용되는 거잖아. 2번 세부 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하고 해당 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기재하면 되는 거다. 그럼 별지가 첨부됐으면은 무슨 처리해야 된다? 간인 처리하는 거잖아. 알겠지? 서류에 별지가 첨부되면 그 별지도 하나의 동일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처리? 간인 처리하는 거잖아. 그 다음 3번 실제 권리관계 미공시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려버렸다. 4번 공동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 등기만 맞춰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응? 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5번 내외부 시설물 상태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 자동화 시설의 설치 여부를 기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란에 보면은 시설물 상태를 기재한 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밖의 시설물을 기재하는 난에는 이게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적으라라는 거야. 홈 오토메이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확인 설명서 원서식의 작성 방법에 관해서 꼼꼼히 읽어두시라 그랬죠.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 1이 아니라 2의 내용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환경조건은 1조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이잖아. 그런데 2 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다는다? 안 합니다. 5죠. 교육, 의료, 판매 시설의 종류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다 했는데 비주거용 건축물인데 교육 시설의 유무, 그 다음에 의료 시설의 유무 이런 것들 기재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냐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냐 그 중개대상물의 특징을 좀 고려하면서 서식의 기재사항을 점검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무슨 건축물이라서? 비주거용 건축물이라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아이가 그렇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 4번 내부 시설물 상태의 그 밖의 시설물은 상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공업용은 전기 용량, 오수 정화시설 용량, 용수시설 내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아까 주거용 건축물 서식인 원 서식에는 그 밖의 시설물 안에 홈 오토메이션 이런 것 설치 여부를 기재한다 하지만 이거는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그 비주거용 건축물이 상업용이면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이런 걸 기재하고 공업용이면 전기 용량, 오수 정화시설 용량, 용수시설 내용 이런 것들을 기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서식을 달리 작성한다 하는 그 점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5번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건축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 서식이잖아. 2 서식의 제목을 보면은 서식의 제목이 제일 먼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 요래가 비주거용 건축물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 제목 밑에 보면 요런 말이 있어. 업무용 걸로 그 다음에 상업용, 공업용 체크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업무용이냐, 공업용이냐, 상업용이냐 체크하라는 소리야. 확인 설명서 서식을 또 기본서 봅니다. 몇 페이지 본다? 몇 페이지 본다? 400페이지 가나? 그 뒤에 가나? 여기 있네. 359페이지네요. 359페이지. 359페이지 제일 위에 확인 설명서 2회가 비주거용 건축물 밑에 바로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딱 체크까지 되어 있잖아. 그리고 매매 교환을 중개했느냐, 임대차를 중개했느냐, 그 밖에 거래를 중개했느냐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확인 설명서 서식 실무에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성할 때 그렇게 표시 구분해라라는 소리야. 응? 이런 거 밑에 점검 모임도 툭 튀어나오니까 당황스럽죠. 그런데 지금 봐봐요. 이 문제가 36번에 답이 2번이잖아. 그 여러분들 2번이 틀렸다 하는 건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는데 5번은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 보지도 못했다 이 말이야. 그래도 답 맞추는 데는 지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야. 이런 케이스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40문제를 풀 때 보면 1, 2, 3, 4, 5 5개 지문이 있잖아. 원래 객관식 시험 문제 풀 때는 5개를 다 읽어보고 답을 찾아야 돼요. 몇 개만 읽어보고 답을 찾아야 돼요.
원래는 다 읽어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실전에 40문제 중에 한 제법 돼요. 한 10문제 이상 될란가 모르겠다. 제법 문제가 여기 한 두세 개만 읽었는데 답이 보이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 나머지 두 개는 모르겠다. 그런데 답이 이건지는 알겠다. 이런 문제가 뭐다? 제법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문제 5회 쓴다면 200개 지문 아이가 200개 지문을 다 알고 합격한다. 모르고 합격한다. 모르고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공부가 좀 많이 덜 됐다 하더라도 의외로 뭐다? 운이 좀 따라주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게 답으로 막 작용하는 게 많이 나와. 그럼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 37번 확인 설명서 원서식에 기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빼고 기본 확인사항만 모두 골라라 라는 소리야. 원서식 사진 찍다시 빼놓으면 답이 보일 겁니다. 입지조건은 기본사항이다 세부사항이다.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이런 건 다 기본 확인사항이잖아. 체크 환경조건은 뭐다? 세부 확인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 혼합관리냐 이런 거 있죠? 경비실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있죠? 기본 확인사항 아이가. 알겠어요? 그건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하면 당장 아는 걸 뭘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해요. 응? 그 다음 비선호 시설의 유무도 뭐다?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기본사항.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 거래 예정 금액도 기본 확인사항이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의견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은 입지조건, 그 다음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 취득 조세, 그 다음 거래 예정 금액 등 5개네. 답 5번이 된다. 이 문제는 기본 확인사항만 저리 물었죠? 더 심한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네모박스 안에 이거 그대로 한 6, 7개 넣어놓고, 기본 확인사항과 뭐다? 세부 확인사항은 각각 몇 개인가? 각각 몇 개인가? 이것도 각각 몇 개인가 물어도 되나 안 되나? 되는 거지 뭐. 알겠어요? 38번 실무와 관련한 판례 내용 중 틀린 것은 해놨는데 알겠어요? 틀린 것은 했는데 제가 유동적무에 관한 법리는 상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민법에서 들어보긴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 1번 뭡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안 받고 체결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 다만 등기를 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것뿐이지. 2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것으로 이정할 힘은 있다 없다? 없다. 포함되지 않는다. 알겠어요? 상가 건물 인부 임대차의 경우, 일부 임대차의 경우 도면이 없더라도 일반 사회통념상 등록상 기재만으로 사업자가 인차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그 다음에 줄 거 봐봐요.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거 줄 거 봐.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다? 사업자 등록만으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가 건물의 일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 시에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서 인정이 되는 건데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잖아. 알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도면이 굳이 첨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사업자 등록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이 표현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라고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약사항란에다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임대인이 기재를 했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기재한 임대인의 의사는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5번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 거래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 거래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해놨는데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소송으로서 구할 실익은 있다 없다?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입장과 좀 틀리게 적어 놓은 거예요. 딱 5번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아마 소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판례는. 39번에 아주 이런 문제가 잘 만든 기다 이 말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무슨 법을 한꺼번에 물었다. 상가금융차 보호법을 비교해서 한꺼번에 물었다 이 말이에요. 비교해서 물으면 많은 것을 한 문제로 묻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 상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물어본다 물어본다? 안 물어보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골고루 공부를 안 했는 사람은 뭐 힘든 거지. 뭐 주임법은 공부했는데 상위법 공부 안 해서 봐라. 그럼 이런 거 못 푸는 거야. 알겠어요? 1.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보전 금액이 일정한 이하인 경우에만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상임법에서는 환산 보전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상임법을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 그래서 요리 된다 이 말이에요. 환산 보전금 제도는 주임법에는 없고 상임법에만 있다. 2번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확정일자 부여기간이 서로 같나 다르나? 다르지. 알았어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이잖아. 3번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보전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하는데 아까 1번하고 연장선상에서 낸 지문입니다. 환산 보전금은 어디에만 있다? 상임법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상가건물임차 보호법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상가건물 있으나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느 법에만 있다? 상임법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몇 년? 몇 년? 항상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5년 가지 말고 최초의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을 포함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 지문 낼 때 최초의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을 제외한 이렇게 보면 또 X이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차권의 성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지만은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나름대로 보전금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그 보전금을 받아갈 자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목적이 주거생활 안정이고 그래서 상임법은 경제생활 안정이거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주거생활은 안정시켜야 한다 안 시킨다? 시켜야 된다. 그 소린 측면이 있습니다. 40번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반드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까?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최근에 법이 개정돼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 2번 이런 게 원래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1번 지문 같은 이런 게. 알겠어요?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거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는 반면판 사진 내요? 여권용 사진 내요? 여권용 사진.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죠? 그리고 실무교육 대상자죠? 그 여부를 확인하라는 소리잖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했으면은 그 외국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닥스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추가된 거죠. 근데 제가 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있겠죠? 이 건축물이 주거용일 수도 있고 비주거용일 수도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이든 비주거용 건축물이든 다 내진 능력과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다 기재한다는다 합니다. 그럼 자,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유무. 단독경보용 소방시설로서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유무와 그 개수 이런 것들은 주거용 건축물일 때만 기재를 하지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기재를 한다는다 안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일 때 기재하더라도 아파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뭐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하도록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인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할 때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의무를 확인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쭉 혼자서 쭉 이야기하는데 따라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경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빨리빨리 뒷부분은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하는 9의 그 문제는 이제 차근차근 될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보강하면 할 때 이제 이거 2회 분량씩 하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9월 첫째 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주까지는 하고 이 10회 분량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날짜를 잡는 이틀 9월 달 중에 화요일하고 토요일 한번 잡아주면은 그때 100문제 프린트 갖고 따로 이 강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문제는 9월 첫째 주까지 아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고 특강은 따로 날짜 잡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칩시다.